신상준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죠. 템플 기사단과 CS는 칼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신상준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인드라가 이렇게 대부분은 다 서로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저 서로 이웃 안 받잖아요. 그냥 이분은 필요해서 인드라가 이웃하고 있습니다. 국유운동 관점에서 인드라 템플 기사단과 CS 관련 관련설 그리고 GTP4에게도 질문하고요. 그래서 템플 기사단과 CS 은행 간에는 딱히 관련이 없다. 인드라 CS 은행에 대해서 10년 전에 이야기를 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CS 은행과 템플 기사단이 인연을 맺은 것이 20세기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템플 기사단의 유산과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CS은행에 맡겼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S은행에 뭔가 있으니까 템플 기사단의 유산과 관련해서 뭔가를 CS은행에 맡긴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그리고 템플 기사단의 유산이 꽤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드라가 어디죠? 그 유럽의 소국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중세 때부터 근대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그 계약 관계들이 출처 분명히 많고 문서가 사라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단한 게 많겠죠. 그런 걸로 따지는 게 유산인 거예요, 말하자면. 템플 기사단이 금덩어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합법하기 위해서 CS은행에 맡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왕실이 망했다. 러시아 왕실이 많았으니까 러시아 왕실이 망한 다음에 러시아 왕실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 러시아 왕실의 재산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러시아 왕실의 재산의 상당수가 베어링 은행이 좀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있는데,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뭐죠? 국유운동 관점에서 설사 지금 로스차일드가 엄청난 금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인드라가 얘기했잖아요. 금이건 뭐건 간에 돌아야지 금이고 돈은 돌아야 돈입니다. 돌지 못하면 그거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템플 기사단에 숨겨진 재산이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순수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불충분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드라가 국유운동에서 강조하는 프랑스 개신교파와는 위그노와는 관련이 있다. 록펠러 가문이 위그노 가문이잖아요. 아버지 쪽으로. 위그노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템플 기사단이 돈이 있다고 해도 전성기 때는 교권과 세속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가 가능했던 거지만 템플 기사단이 망한 다음에는 교권도 없고 세속 권력도 없어요. 돈을 부리지 못하죠. 반면에 위고노들은 스위스에 망령했지만 국제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에도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고 네덜란드에도 있고 스위스도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어요. 교회 개혁운동 장로교회 그 스승인 칼뱅도 지지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어떠한 당대 정세 속에서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당대 위그노들이
과거에 템플기사단을 모방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싸웠어요. 예, 그냥 교회 프랑스 왕실하고 싸운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싸웠겠죠. 그게 이제 과거에 명성이 있으니까 템플기사단이 그거 본따 가지고 뭔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름만 딴 거지 완전히 조직이나 구성 이념이 다 달라요. 마치 예수회하고 같아요. 예수회도 뭔가 이제 본따 가지고 만든 거지만 조직이 다 다르잖아요. 예수회와 일루미나티가 다른 겁니다. 그걸 막 음모로서는 일치시키는데 예수회와 일루미나티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에요. 이름만 딴 거야. 마치 미국에서 노동기사단이란 게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이름만 딴 거야. 뭔가 폼나니까. 심지어 지금 뭐 성렬형 퇴진 운운하는 좌이파시오 반정미당 데케트 딱 몇 달들 사이에서는 또 무슨 XX 기사단이란 게 떴어. 재밌게. 그것도 마찬가지. 얘네가 템플 기사단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그냥 기사단이라는 이름이 폼나니까 딴 것처럼 위그너 쪽 애들이 이렇게 용병단 만들면서 이렇게 이름을 딸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왕실하고 위그너하고 싸웠던 게 17세기, 18세기 프랑스 혁명기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종잣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당대 스위스 용병은 유럽 최고의 용병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종잣돈이 좀 있을 수 있고 그것들로 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또 프랑스나 여러 군대에서 망명해서 돈을 굴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잣돈이 가능했다. 무엇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베어링 가문이죠. 베어링 가문 시대에 나폴레옹 전쟁을 일으켰고 그 당시에 베어링 가문은 6대 강국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했죠. 영국, 프랑스,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5국가와 대등한 세력 한 국가와 맞먹을 정도의 유럽 강국과 맞먹을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것이 바로 베어링 가문. 인드라가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 유통 자본의 가문이었다 이거죠. 황제 가문, 베어링 가문. 나폴레옹 전쟁은 사실상 베어링 가문의 손바닥이었다 이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1815년에 비로소 스위스가 중립국가로 인정받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1815년 중립국가로 확인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스위스 은행들이 설립됐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부터 스위스 은행들이 비밀 금고 노릇을 한 건 아니다. 보다 본격적으로 스위스 은행들이 비밀 금고 노릇을 했던 것은 바로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이다. 1930년대부터다. 1930년부터는 구본 황제는 버트란드 러셀, 그 다음에 막 대학생에서 졸업한 빅토르 로스차일드 셋은 남자, 이중권력이 있을 때인데 이때 스위스은행이 비밀보호법 1935년에 나타서 했던 이유가 뭐겠냐. 나치의 자금이건 스탈린의 자금이건 모택동의 자금이건 이랑의 자금이건 믿을만한 데는 스위스은행 뿐이다. 이런 인식이 박혔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때 설립된 은행이 오늘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는 국제결제은행. 다시 말하자면 데이비 록펠러가 1973년에 구본 황제에 오르기 직전까지는 세계 금융은 국제결제은행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거죠. 1973년 이전까지 미국의 연준은 그저 수많은 징화은행 중에 하나였지 오늘날처럼 세계 은행의 중심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1973년 이전까지 세계 금융의 중심은 국제결제은행이었죠. 그리고 그런 국제결제은행의 자금력을
보장하는 어떤 그러한 비밀스러운 이면이 바로 세계 각국의 비자금이었던 거죠. 스탈린의 비자금, 모택동의 비자금, 일왕의 비자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스차일드의 비자금도 있었겠죠. 구변 영국 귀족의 비자금도 스위스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언제 또 한번 바뀌냐? 데이비드 록펠러가 1913년에 금융 황제에 오르면서 드디어 제3세계에 투자를 시작했죠. 그 이전까지 브레튼 우주 체제는 소련과 북한과 미국과 유럽, 일본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제3세계 시민들에게는 그런 뭐죠? 그 막스 레닌주의, 그 다음에 무슨 해방신학, 또 무슨 뭐 여러가지 있죠. 남북 빈부격차 또 얘기하는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는 종속인원, 이런 따위나 먹고 되져라. 너네들에게는 경제적 행복이란 없고 영원히 굶어 죽어라. 이런 게 브레튼 우주 체제였고 비터 로스차일드 체제였습니다. 그거를 바꾼 게 데이비드 록펠러 인권 지도자죠. 정말 제3세계 시민들은 데이비드 록펠러를 찬양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데이비드 록펠러가 없었다면 제3세계 오늘날 시민들은 경제적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개돼지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가 등장하면서 제3세계 경제 발전이 시작됐죠. 중국 시민들도 근본적으로 데이비드 록펠러를 찬양해야죠. 중국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등소평 덕분이지만 등소평 이면에 등소평을 임명한 데이비드 록펠러 덕분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3세계가 경제 발전 시작하니까 일부 특권층들이 스위스은행에 돈을 맡기기 시작했다 이거죠. 말하자면 반쪽 일성, 반쪽 정일, 뭐 카스트로, 그런 파시스트들 이렇게 맡겼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박이 난 거죠. 스위스은행에서. 그래서 또 비밀보법이 더 강화된 게 1990년대부터 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던 국유본이 마침내 스위스은행을 털기 시작했는데, 그게 마침 하필이면 암호화폐를 국유본이 키우던 그 시기가 말물린 거죠. 그 국유본은 전세계 조세 피처, 부동산 조세 피처를 터는 것과 동시에 전세계에 특히 유럽에 있는 CS은행,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관련 은행들 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거의 성공적으로 끝났고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 반개 계열도 전향할 애들은 이미 다 전향했고, 로스차일드 가신 그룹들도 전향할 그룹들은 거의 다 지금 전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금은 거의 끝장난 상태인데 아직까지 명맥은 유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금 현재 친 록펠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은행, CS은행에 대한 그런 망한 건 필연이다. 스위스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스위스은행이 여태까지 혜택을 받은 것은 세계 전략, 국내 세계 전략 때문이고, 그 세계 전략이 변화하면 당연히 스위스은행의 역할도 끝나는 것이다. 스위스은행만으로 먹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위스는 얼마든지 관광업과 스위스 제조업과 스위스 낙농업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스위스 은행 금융으로 공짜나 다름없는 그런 특권을 누리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절감하고 새로운 출발, 그것이 스위스 정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CS은행의 파산, CS은행의 부도, CS은행의 어떤 합병됐죠, UBS.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연민이 느껴지지 않고, 또 UBS가 합병됐는데 UBS도 마찬가지다. 스위스은행 전반적으로 이 비밀은행주의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세계의 사적, 시대적 전환 과제다. 예. 그렇지 않으면 UBS 은행도 마찬가지 CS은행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단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신상준 이코노미스트가 CS은행을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볼 때는 뭔가 시대자적 흐름과 비교해서 뭔가 엇나간 것이 아닐까. 재미삼아 했다고 전 생각하지만 그 재미를 진실로 오해하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 동의할 수가 없다. 물론 신상준 이코노미스트는 재미를 위해서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여전히 신상준 이코노미스트의 칼럼을 좋아한다. 여전히 이으시고 앞으로도 좋은 글 계속 써주시길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대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이제 한 분께서 이렇게 이런 얘기인데, 내가 강조했던 오늘 주제인 국민행복 경전유착, 국민불행 정경유착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쉽게 경제가 갑이고 정치 종교가 을인 게 경정유착이고 선진국 체제고, 정치 종교가 갑이고 경제가 을인 것이 후진국 정경유착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 버는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종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 확대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안 되고, 어떤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한 대로 자기 이상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단지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단지 조금 더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인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경정유착이 돼야만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상적인 정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고, 경제가 중심이 되어야만이, 경정유착이 되어야만이 종교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 이상에 더 한층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 반대로 정치가 갑이고 종교가 갑이면 정치인들이 가지는 그 이상이 오히려 지옥이 되고, 종교인들이 가지는 이상과 달리 현실은 종교인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지옥이 되고, 정치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한 예가 바로 좌익파시오 노예제 국가 반쪽 정언이라는 거죠. 경제가 중심이 되야 됩니다. 그러한 한 예로 CFR의 기사를 인드라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CFR에서 지금 국유본의 어떤 세계 최고 정부기구가 CFR이라고 얘기했잖아. CFR의 홈피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때 만든 그러한 반중 친미 관세는 잘못됐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잖아요. 이게 미국 국익으로서는 이 기사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국익과 관련돼서 CFR은 정면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 중심이라는 거예요. 정치 중심이 아니죠. 반중 친미 입장이라면 트럼프 시절에 그 관세 문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그걸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반중 친미니까. 그러나 인드라 강조했죠. 친미 반중 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관세 문제를 걸어야 되고, 그 문제에 관련돼서 이든영도 때가 되면 이것을 여태까지 하나하나씩 했거든요. 근데 이든영이 이거는 제 생각에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주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바꿨어요. 이든영이 트럼프 때 잘못된 정책들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잘한 것들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들은 이든영이 상당히 많이 바꿨지만 가급적 이든영이 경제적인 문제에 관련돼서만큼은 놔뒀다고요. 다른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부차적이니까 제일 중요한 이 경제적인 문제는 다른 걸 다 변화시킨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는 차기 정부에 맡기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CFR에서 이번에 관세 문제를 떡밥을 던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국익원은 미국 중심이 아닙니다. 미국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국익원이 아니에요. 세계 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중국을 없애게 당장 국익원은 맘만 먹으면 중국 없앨 수 있어요. 러시아도 없앨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세계 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없애는 거죠. 능력은 되는데 안 없애는 거예요. 못 없애는 게 아니라 안 없애는 거예요. 그게 세계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이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경정유착이에요. 세계 선진국들은 경제가 중심입니다. 경제가 중심이니까 외교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이에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정치가 중심인 정치 후진국이냐. 이건희 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정치가 오류국가이기 때문에 정치가 중심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 외교 안보 문제에서 정부가 바뀌면 혼란을 겪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경제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경제가 중심이라면 성렬영이 방미하는 국빈방어는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제히 환영하고 한국 찌라시가 아무리 국내 문제에서는 찌라시 역할을 해도 이 문제만큼은 일주일 전부터 일면톡으로 계속 얘기해야 돼요. 지금 한국의 연합뉴스 따위 같은 찌라시들이 한경호품 같은 찌라시들이 이런 얘기를 심도 깊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찌라시란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한국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한국의 방송들 보세요. 찌라시지 이게. 유괴소리 방송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수준을 이게 평균이야. 유괴소리 방송이 미국 방송이어서가 아니에요. 품위가 있잖아. 품격이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한국의 백분쇼 따위 같은 찌라시들한테 유촉새 같은 애들이 사회자를 만든 그런 양아치 같은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찌라시 순위 이래요. 승민아님 어서오세요. 힘들어 말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당장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에 또 이제 우리 그 하도 찌라시들이 무슨 구력이다 뭐다 하니까 여기에 자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오토기어님들아 좋아하잖아. 자동차 전문가예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반도체다 자동차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그 왜 이렇게 전기차와 관련돼 가지고 한국차 예외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토기어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 그 배터리 부분에서는 슈퍼갑인데 이런 거 이렇게 제대로 주장 못하냐? 울분을 터트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인드라가 얘기하는 게 그랜드 마스터가 되셔야 된다. 이 자동차 분야의 마스터이신 오토기어님이 세계 정사, 국제 정세에는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토기어님. 제가 좋아하잖아, 오토기어님. 구독자가. 이거를 우리 제드래곤이나 태원이 형이나 그 현대 기아차 정의선이 맞나? 모르겠어요? 성렬형이라고 몰라? 오토기어님만 모르는 거예요. 아니 배터리 하나 슈퍼갑이라고 잘난 척해요? 아니 일본 오토기어님 잘 아시잖아. 자동차 선진기술, 반도체 선진기술 보유했던 나라가 어디야? 일본이잖아. 슈퍼갑이었어. 한순간에 망했잖아. 일본이 진짜 슈퍼갑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유본이 다 기술 전수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배터리 갑인 슈퍼갑인 이유도 국유본이 우리한테 먹거리 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구원들이 피땀 흘린 노력을 한 것도 있지만 만약 국유본이 그걸 허가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배터리 분야에서 슈퍼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잘해서 그런가 100%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이 전기차 저렇게 뭐 드론 분야, 민간 드론, 우주항공, 국유본이 기술을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준 거예요. 한국에서 기술이 무슨 스파이 노릇 해가지고 한국의 반도체나 무슨 이런 배터리 기술들이 일부 중국으로 간 게 일부 기술원들이 뭐 이렇게 반역질 해가지고 간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것도 큰 그림에서 국유본이 허가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 그런 걸 사단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국유본이. 한국도 기술 개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서 많이 빼왔잖아. 그거 차단하려면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슈퍼갑 아닙니다. 배터리 슈퍼갑 일시적일 수 있죠. 어쨌든 국유본이 마음 먹으면 망해요. 일본 망하는 거 보셨잖아. 망해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당장에 경제적으로 손실 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날 삼성전자가 된 겁니다. 당장에 경제적 손실 난다고 반도체 사업 포기했으면 오늘날 삼성전자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을 내다보면 우리가 지금 나갈 길, 한국 경제가 나갈 길을 좀 큰 그림에서 보시고 앞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기술적인 분야에서 많은 동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CF와 슈퍼미소년 원희룡 돈되는 상식 월특남 김현석 옛날뉴스 백종원 국토전략 휘철리즘 오토기어 김단태 라비아골의 도시연구소
그래서 돈 된 상식 뭐 전국민 다 준다 주민센터 가서 보면 여러분들 뭐 예, 뭐 운전비 때 혜택 많았는데 뭐 성령 때는 다 없어진다 이렇게 뭐 가짜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가짜뉴스 확인하시려면 주민센터 가시면 되겠고요. 예,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슈퍼미 소년 새마을 소년이 운동에 예, 성공한 이유를 10대 20대 관점에서 게임 관점에서 얘기를 했군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흐름을 늘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원화 달러 대비 저렴 전세계 가장 높아. 원래 이래요 여러분. 네. 한국 경제나 한국 원화나 모든 게 그래요. 네. 회복될 때는 가장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환율이든 다 같아요. 올라갈 때는 가장 먼저 세계에서 가장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가장 많이 떨어지고. 예. 참고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필요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한미통화 수합은 끝났지만 한미통화 수합의 그런 효과를 그 효과와 거의 같은 시스템이 지금 작동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여러 지금 좌우익 파쇼가 맨날 부동산이 폭락하네, 나라가 위기네, 달러가 휴지되네. 지금 음모론이 지금 인터넷에 많죠. 인들아 장담할게요. 그놈들이 지금 집 사고 헐값에 집 사고 급매물로 나온 집 사고 급매물로 나온 주식 사고 급매물로 나온 코인 살 겁니다. 그 얘기만 드릴게요. 물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얘기지 당장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겁주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게 완전 거짓말도 아닌 게 약 한 5% 10%의 팩트를 가지고 90%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걸 뻥튀기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 10%의 그 팩트를 가지고 90% 뻥튀기. 그래서 알만한 사람, 경제적 인드라 방송을 꾸준히 본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지만 그 평상시에 이런 경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혹하고 겁먹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크게 후회합니다. 한국은행이 올 연말이면 금리 인하해요. 당장 집값 안 오릅니다. 그리고 성예령 정부, 국힘 정부에서는 집값이 급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집값이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폭등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적당한 수준에서 물가 수준, 인플레이션 수준보다 낮게 천천히 오르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그거는 집주인도 만족하고 집 사는 사람도 만족하고 인드라의 부동산 3원칙대로 가면 된다. 강조했잖아요. 거래세 인하하면 세수가 더 많이 걷히고 집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거래세 인하니까 좀 더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고 집주인은 좀 더 유리하게 세금 부담이 덜죠. 집주인도 모두가 윈윈됩니다. 거래세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거래세를 인하하면 매매가 활성화되니까 가격이 정상화되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작전주들은 거래가 없어.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은 거래가 많으니까 가격의 급등 급락이 별로 없어요. 정상적이야 거래야. 그러나 거래가 거의 없는 작전주들은 어떻죠? 급등과 급락밖에 없어요. 이건 비정상적이에요. 바로 좌파쇼 반쪽 노면과 문정비 시대 때 있었던 급등락, 일부러 매매를 못하게 해가지고 급등 아니면 급락을 시키게 만든 게 바로 좌파쇼 반쪽 노면과 무능부패 문정비의 작품이라는 거죠. 거래세를 인하하면 매매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것은 정상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드라 부동산 3원칙 그리고 지금 전세 사기 나오는데 이거 다 문정비 반쪽 넣으면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100% 99%
그래서 이 문제에 대안도 인들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제야말로 등기부등본, 아직까지도 대다수 사람들이 등기부등본만을 믿는데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인들아 소상하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등기부등본을 법제해야만이 안심하고 부동산, 집을 살 때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지.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는데 어떤 뭘 믿고서 인터넷에서 집을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집을 매매할 수 있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매매한 사람이 만약에 사기를 당하면 그러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돼요. 지금 국가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국가가 책임을 지게 만들면 됩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게 만들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좌파시 반쪽이랑 이거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지, 자식들이. 그래서 성렬형 정부가 나서야 된다. 원희룡이 나서야 된다. 임시방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임시방편, 그리고 원희룡 국교도통부 장관이 계속 전세사기 문제 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앱을 통해 활용하고 그런 것들 인들아 높이 평가해요. 그러나 그것은 ing변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법제해야 된다. 법적 효력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런 전세사기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인 전세제도가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존경하는 누구죠? 갑자기 인드라가 한국에 나온 근현대 최고의 경제학자이자 지금 국제결제은행의 조사국장이신 신현송 그분이 전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 약간의 인들하고 의견이 있어요. 저는 세계 유일한 이 전세 제도가 과연 없애야 될 것인가, 월세로 전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해 볼 점이 많다. 한국의 전세 제도를 오히려 좀 더 한국만의 제도가 아니라 전 세계로 오히려 수출하는 어떤 그러한 새마을운동처럼 필요하지 않나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제도라는 게 말하자면 이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자가 없잖아. 이건 인드라 개념이 어떤 거냐면 영구부채와 같아요. 여러분, 전세라는 개념은요, 기한만 있을 따름이지 이자를 안 내잖아. 이자를 안 내잖아. 이자가 없어, 전세는. 그렇죠? 이 개념은 제가 늘 강조하는 영구부채론, 영구부채 기반 세계 디지털 통화체제에 이 전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전 세계의 주택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구상 중이기 때문에 부동산 원칙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좀 구기본에게 인들한 이런 문제, 전세 제도를 좀 더 전 세계 한국에서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제도는 오히려 한국 전세 제도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모범으로 봐야 되지 않나. 지금 프랑스 청년이나 일본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프랑스 청년들이, 일본 청년들이 한국과 같은 전세제도 하에 있다면 똑같은 월급 받고도 얼마든지 종잣돈 마련해서 가게를 열 수 있는데 월세 때문에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월세로 나가니까 돈을 모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한국은 월세 전세만 어떻게든 충당해도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저는 구기본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약간 반등인데 제가 볼 때는 가짜 반등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진짜 반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성렬형 정부는 묵묵패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과 다름으로 부동산 하향 안정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칠 것이고 향후 10년간 국빈 정부를 예상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유사하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인드라나 성렬형이나 국힘 관계자나 대다수 부동산 관계자들,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폭등도 반대하고 부동산 폭락도 반대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낮은 그러한 미약한 상승 이 정도가 필요하지 폭등이나 폭락은 그 누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정 튼튼하고 빈부격차가 감소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빈부격차 증가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역대 최고급으로 찍었던 것이 바로 자유파시적 반쪽노면과 문전비 때 빈부격차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빈부격차를 확대시킨 놈이 누굽니까? 반쪽노면 문전비 때입니다. 서민의 적, 서민 경제를 파탄시킨 놈이 문전비고 반쪽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력을 강화시켰죠. 반면에 문전비 반쪽놈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았죠. 생색내기에 급급해서 기간산업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외면했습니다. 세계 부동산에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용인 이쪽에 삼성이 대투자한다.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 이것들에 대해서 TFR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국회의원이 반중을 결정해도 그것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중심으로 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냉전적 관점으로 반중 침미하시는 것은 파시즘이다. 그것도 역시 반중 파시즘입니다. 반일 파시즘처럼 반중 파시즘도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친미 반중이어야 됩니다. 반중 친미는 파시즘입니다. 반일 파시즘처럼 파시즘입니다. 뭐 김현석 뭐 이런 것도 쭉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일일비 할 필요 없어요.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올해 경제는 늘 뭐 항상 얘기를 했지만 미국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 없고요. 내년부터 금리 인하합니다. 한국은행과 캐나다은행은 올 연말에 4분기 때 금리 인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연준은 올 5월에 금리 인상 한 차례 하고 더 이상 금리 인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소규모 중소금융은행이 설사 한두 개 터지더라도 미국 연준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일각에서 미국 은행 위기를 지나치게 대형은행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과대망상이다. 그런 좌우 파시즘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 미국 구은행들은 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겪었고 지금 문제는 중소규모의 은행들이 일부 문제인데 그것은 트럼프 때 쟤네들 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MF 이런 문제인데 그거는 뭐 국유본의 큰 그림 디지털 통화로 가기 위한 장구한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내년까지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사이클을 볼 때 세계 부동산 사이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올해는 그냥 인고하고 참고 잘 버티는 게 중요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이든 무엇이든 세계 경제든 다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다시금 엄청난 화량의 시대가 내년에는 올해는 약간 맛배게 보여줬다가 좀 이렇게 하반기 때 좀 다시 이렇게 좀
깔아앉았다가 다시 내년에 좀 커졌고, 그리고 제가 볼 때 2025년이 뭔가 하여튼 간에 엄청난 한 해가 될 거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GTB4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현재에서 약과다. 2025년쯤 가면은 뭔가 과학 기술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빨라져 가지고 엄청난 기술들, 태양광, 핵융합, GT4 인공지능,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자율주행, 그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과학기술 혁신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저렇게 확신하고, 세계적인 경제 화랑이 2025년에 본격 올 것이다. 저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테슬라도 쓸데없는 테슬라 걱정이다. 아무리 테슬라 망했다 하지만 미국 내 점유율이 65%예요.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회사잖아. 그리고 뭐 지금 중국차하고 치킨 게임 중인데 누가 이겨요? 테슬라가 이기지 중국차가 이겨요? 못 이겨요. 아무리 국유본이 중국차에 전기차에 먹거리 줬다지만 테슬라 못 이깁니다. 예, 원가 경쟁하면 무조건 테슬라가 이겨요. 중국 애들이 못 이겨.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예, 마침 또 미사일도 터져줬겠죠. 미사일이래. 스페이스X 그 스타쉽 그것도 터졌겠다. 예, 저점 잘 차트 잘 그리셔가지고, 예, 이번 기회에 언제 테슬라 들어가나 하시는 분들, 예, 신중하게, 예, 저점 확인하시고 타이밍 잘 맞추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당장이 저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테슬라는 좋은 기업이에요. 제가 볼 때 전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다만 이제 저점을 잘 들어가야지. 이것도 약간 착전, 널뛰신 날뛰기 때문에, 예, 고점 잡지 말고 잘 저점 잡고 들어가세요. 예, 승민아님, 예, 인터넷 전산 시스템 잘 돼야 되겠죠. 벌써 2시간 됐어요? 아, 그래요? 빨리.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토전략 좋은 얘기했고, 예, 시카고가 서울과 비슷하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주옥 같은 광고, 우리 예, 누구죠 이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인들아 생각하기에 한국 최고의 미녀 배우 누구죠 이 사람이? 갑자기 정윤이. 예. 정윤이.com 정윤이. 그 다음에 1983년인데 이런 광고도 있었네요. 몰랐는데 굉장히, 예, 오늘날, 예, 한 10년 앞서간 광고네요. 그 다음에 저 당시에 삼성 컴퓨터 기억나요? 이거 퍼스컴이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거 무슨 아버지 업무용은 아니고 애들 게임기, 예, 얘들아 유기장학 당했잖아. 그래가지고, 예, 오락실에서 아니고 집에서 할 수 있다. 히철리즘, 이 일본하고 물가를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돼요. 한국은 교통비 주거비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일본은 교통비 주거비가 비싸요. 대신에 같은 과자라도 애들 쪽은 조금 일본 애들은 조금씩 먹기 때문에 크기가 좀 작더라고. 과자값 같은 게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기 뭐야, 예, 맥주값 같은 경우는 일본이 여전히 비쌌는데 지금에 와서야 일본하고 한국 맥주값이 거의 비슷해요. 예, 술 마시는 건 비슷합니다. 내일 알려요 김단태. 이런 얘기는, 예, 예, 상방 1분기에 상당수 기관들이 차익 실현했을 걸로 저 보고 다시 저점 들어가려고 지금 좀 노리고 있는 거다. 근데 대부분 때는 단기밖에 안 되는데, 예,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썰을 푸는 거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지. 뭐 얘기 쫙 김단태 얘기했는데 이거 일회용이에요. 예. 다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김단태도 점점 별로 인용하고 싶지 않은 친구가 돼가고 있어요. 연준은 대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준영 씨 잘하고 있고 미국 정치는 24년 또라이 성향 럼프만 당선되지 않으면 되고요. 미국 경제는 현재 완전 고용 상태일 정도로 매우 좋은 편이고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경제는 2023년 올해까지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2024년부터는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이며 이머징 마켓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높은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 경제는 당장 망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도 맹꽁 18을 집권 10년 동안 천천히 망하지 당장 3년 안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라고 국유원이 맹꽁 18을 임명한 거고요. 훗날 경제사가들은 중국 경제가 맹꽁 18가 집권한 때부터 2045년까지 잃어버린 30년을 말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종원. 요즘 뭐 백종원이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은 시련을 갖고 있는데 백종원 같은 사람은 인물이다. 이 백종원이 정말 한국의 그 음식 업계를 정말로 많이 개혁시켰어요.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이 백종원은 유명해서 이제 일본에까지도 많이 알려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각 분야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 프랑스에 가서 자영업자들은 프랑스나 어디나 다 이렇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종원 덕분에 CF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요. 음식업하는 자영업자 대부분들은요 진짜 살인적인 노동과 장르에 시달려요. 일하시는 분들도 오래 일하지 못합니다. 이직이 잦은 업종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도 안 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오토기어님 더 얘기 안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얘기. GTB4 과학기술 기본수급제 VOA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도교통부 하이닉스 기풀 안될공학 백색나무 내셔널 지오그래픽 AI 뉴스 신박과학 창무사wo 촬영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요즘 한국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모빌리티 하고 있다. 그 다음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 12단 HBM3 개발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HBM3를 사용하고 있고 AI 서버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많은 영향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전세계 서버 칩은 인텔 칩이죠. 그래서 안될공학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프리메이슨 채널이죠. 우주에서만 볼 수 있는 하늘에 흐르는 아마존강 하늘. 그 다음에 깃불. 선풍기 돛담배는 과연 어떻게 될까? 가냐 안 가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과학기술 정통연구에서 세계 최초 축구대회가 열린다. 세계 드론 축구대회. 이런 거 이벤트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건 신박과학. 도슬단 무인탄사원만 태양경을 벗어난 인류. 여기서 가까운 알파 센타우리인가 그까지 간다. 근데 이게 외계인이 있을지 모른다는 떡밥 명분은 그건데요. 실제로 그거는 인류에게 명분을 주기 위한 이 계획은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획이 그럼 이걸 돈 엄청나게 들고 외계인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 왜 가냐? 수십 년 걸릴 프로젝트를 이거를 성사시키려면요 엄청나게 과학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수적인 효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간다. 그러기 위해서 그거 목적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학기술의 여러 가지 혁신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부수적인 효과를 대중화시키면 인터넷처럼 대박을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돛담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요, 저로 인해서 부가 산업이, 예, 거기에 필요한 부가 기술들이 개발될 거 아닙니까? 그 부가 기술을 대중화한다면, 양산화시키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예, 그런 어떤 작업이 저 돛담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당장 생각해 보세요. 네? 당장 돈 되는 거 아니잖아. 돈 낭비잖아. 그리고 정치, 종교 쪽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이런 거 신경 써요. 당장 저 돈으로, 네? 선거 자금 쓸 게 생각나는 거지. 네? 저런데 저런 뭐 센타우리에 간다는데 저런데 돈 쓰고 싶어요? 정치권이나 종교권이? 아니잖아. 국익은 이런 거 신경 쓴다 이거예요. 세계 경제를 위해서. 정치권이나 종교는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 경제가 중심인 나라에서만 가능한 프로젝트다 이거예요. 당장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단순히 돈 벌려는 게 아니라고. 세계 로켓 대회 기부. 나 스페이스 터졌죠. 한두 번 터집니까? 걱정 안 해요,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인터뷰, 이게 웃긴 건데, 예. 야, 나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AI 분야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예, MS, AI, 그 다음에 구글, 일론 머스크, 전 서너 개의 독점은 안 되거든요. 예, 구글은 독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도 뛰어드는 건 나쁘지 않고요. 예,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머스크가 굉장히 이번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이 친구가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네요. 예, 저는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깊은 친구이기 때문에, 예, 일부러 이렇게 적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머스크도 좀 알아야 될 게, 너무 약간 이런 트럼프적인 어떤, 예? 미국 정부, 그 다음에, 예? 구글하고도 막 이렇게 척지고, 그 다음에 또 MS 하고도 척지고, 정부하고도 척지고, 예, 뉴욕타임즈하고도 척지고, 수많은 적을 왜 일부러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론 머스크가 천재이고, 뭐 독특한 경영 양식을 존중하고, 전 테슬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페이스X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일론 머스크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왜 이런 인터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혼자 계속 알고 있지 왜 이렇게 대중에게 이런 얘기를 공개합니까? AI 뉴스 참고하시고요. 45분. 자, 종교 관련 뉴스 저쪽 부분은 오늘은 다음으로 미룰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수수장님께서 얘기하니까 2시간이 넘었죠. 예. 그냥 마저 할까요, 종교? 여러분들 얘기 듣고서 그냥 하는 김에 종교 분야 얘기 마저 할까요? 1분 쉬었다 오겠으니까, 예, 이겨주세요. 계속 그냥 마저 끝내세요. 그만하세요. 얘기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 마지막으로 손 들어주세요. 카시아님, 가쿠토님 고맙습니다. 수민아님 고맙습니다. 숙자님 고맙습니다. 네, 닥서커님 고맙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